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직지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텐베르크의 기술을 비교적 관점에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금속 활자와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한국 금속 활자를 모방한 것인가를 주제로 합니다. 저희는 이 셰필드 대학교의 존 알제를 발표로 합니다.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모방한 것이다 라는 발제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적 비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조기에 한국 금속 활자와 유럽의 어떤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글자와 활자, 이 레터 타입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글자라는 것은 프린팅, 인쇄에서 쓰는 모든 글자를 의미합니다. 활자는 유럽 글자에서 인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기술을 할 때, 특히 유럽 활판 인쇄술을 기반으로 할 때 제가 기반으로 하는 스탠다드는 1500년 이후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1450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인쇄술이라는 것이 아시아의 그 이전에 개발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학설이 존재합니다. 1500년대 이전에도 한국과 중국 간에 어떤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7세기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텐베르크라는 것이 한국 활자를 단순히 모방한 것인가 라는 발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Letter shape and reproducing of 우선 text. 활자 형상과 인쇄 능력을 보겠습니다. 인쇄 중에 활자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좌측과 같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조를 합니다. 활자를 설계하고 어미자를 만들고 주형을 만듭니다. 냉각과 개구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출을 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판이라고 명명됩니다. 조판에는 활자를 인쇄판에 고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인출 단계입니다. 좀 더 협의의 인쇄이겠습니다. 사본을 종이에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상당한 차이점이 인쇄 능력, 인쇄 숫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문지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인쇄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일 인쇄량을 보시면 유럽의 경우는 2000에서 3000장이 됩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목판 인쇄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쇄판의 고정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20에서 40, 최대 160장의 일일 인쇄가 가능했을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교를 위해서 어디서 이 차이점이 기원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활자 형상의 차이는 어디서 있고 그리고 각각의 조판과 인출의 차이점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국의 금속 활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조가 가능합니다. 우선 밀랍 주조법이 있습니다. 단일 밀랍 활자 가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활자 기질을 이 몰딩 컴파운드 주조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쇄판을 활용하게 됩니다. 드라이, 하드 모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 밀랍이 이와 같이 형성되게 됩니다. 좌측 이미지에서 시연되고 있습니다. 주물사 제조법에는 두 가지의 몰드가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패턴, 활자 가지를 사용해서 목재 모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을 제거한 다음 개구를 해서 다시 주조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주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제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캐스팅 트리를 주조를 재작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밀랍 주조법은 2000, 3000 BC를 거슬러 나갈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 BC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밀랍 주조, 주물사 제조법 모두 탄탄한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도를 잘 구축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소모적인, 즉 매번 주조를 할 때마다 이 작업을 재반복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과 유럽의 활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조판과 고정입니다. 징 육면체가 각 케이스마다 정확한 각도를 직육면체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패턴, 활자 가지의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취급을 할 때 정확하게 취급이 될 수 있도록 즉각 각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랍의 패턴이 그 주위 경계부를 둘러싸게 되고 주조가 이 모서리 부분을 둘러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정을 한 다음 쐐기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정확한 모양으로 식각이 되게 됩니다. 이제 목재 패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에 보시면 목재 부분이 있습니다. 목재는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칼로 동일하게 인쇄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 과정에 있어서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프루와 엣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몰딩이 패턴을 정확하게 둘러싸지 않거나 또는 깨지게 된다면 스프루가 이와 같이 하단 부분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니들이나 또는 바늘, 모래 등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 스프루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엣지 부분이 다시 제거되게 됩니다. 여기 이 평면부를 보시면 약간의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형상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때 톱질을 하거나 칼로 가다듬게 됩니다. 정확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트리밍, 가다듬기 과정입니다. 목판 인쇄의 경우에는 가다듬기가 쉽습니다. 재료 자체가 칼로 자르기가 쉬운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이나 다른 재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다듬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형상, 이와 같이 도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이와 같은 확장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지점입니다. 상대적인 높이입니다. 이 활자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로 인해서 구멍이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는 인쇄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판과 고정 단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접착이 있습니다. 인쇄판은 고정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정 개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행은
밀랍으로 절반 정도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연화되어서 글자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플레이트에 열을 가하거나 금속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요. 나무의 경우에는 약간의 이 주걱 작업으로 열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용융 과정을 거쳐서 활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정 단계입니다. 고정은 두 번째 방식으로서 아시아에서 이 테이블에 글자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 틀을 기반으로 하지만 헐렁한 개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나무 조각, 종이 조각을 활용해서 이 편차를 공간의 틈을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판에 고정이 되게 합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시험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세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에 쐐기가 있습니다. 활자는 동일하게 바디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쐐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쇄판에 잉크가 있고 문지르게 됩니다. 글자를 두고 여기에 천으로 문지르게 됩니다. 만약에 글자가 너무 낮게 있더라도 낮은 글자가 있고 높은 글자가 있습니다. 탄성 도구를 이용해서 낮은 글자, 높은 글자를 둘 다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두 글자 모두가 인쇄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럽의 경우 글자가 너무 낮게 되어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주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문지름이 아니라 횡력, 수평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수평의 힘을 사용해서 활자를 인쇄하게 됩니다. 즉, 이 고정 부분에서 약간 헐거워지게 되는데요. 다시 반복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인쇄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 복구 과정을 거쳐서 계속 깨지고 이런 유지 보수 과정에서 다시 뭔가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비 조사 결과를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활자 제작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금속 활자 보겠습니다. 목판인 것인지 목활자인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된 자재가 다릅니다. 한국 금속 활자의 경우 접착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고정도 더 나빴습니다. 이 커버가 잘 보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쇄 능력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1일 4장 정도 굉장히 좀 취약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15세기의 금속 활자를 보시겠습니다. 좀 더 수평이고 높습니다. 1400에서 1435년에 몇 개의 실험이 전개되었습니다. 1435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랍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 용량을 보면 마찬가지로 수십 장 정도의 인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420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단 방식을 하고 있지만 거의 정사각형의 평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을 할 때 인쇄량이 1일 20장 정도 됩니다. 1435년의 경우 평명한 바닥 그리고 비어있는 바닥에서 몇 가지 쉐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상의 경우 1일 40장 정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최대 역량으로 보입니다. 인쇄판을 보시면 가빈자의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인쇄 형식의 안정성을 보시면 가빈자가 이전에 비해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1일 인쇄량이 최대 160장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문서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목활자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유럽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 칼로 가다듬고 보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사각형의 형식을 더욱 유지하기 위한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조판 고정에 있어서 고정제가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쇄량은 한국의 최대 출력량인 160장 정도에 다다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유럽 금속 활자 보시겠습니다. 1450년 이후의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틈이 약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형화되고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상호 교환이 가능한 활자를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활자,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히피파이, 즉 정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쇄량이 아시안 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구텐베르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구텐베르크와 그 계승자들은 복합화된 4개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쇄기, 두 번째로 잉크, 세 번째로 활자 금속, 네 번째로 영구 주형입니다. 인쇄기 보시겠습니다. 로마의 계승, 그런 인쇄기입니다. 반복되는 인쇄 사본 작업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스크루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판에 의해서 반복 메커니즘으로 정확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하고자 했는데요. 어떻게 작업이 흐름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캐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잉킹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리지가 다시 밀려지면서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박동감 넘치는 인쇄기의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시간에 200회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잉크를 이 작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인유 혼합물과 흑색 물감, 즉 점착성 물질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 메탈에 잘 건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다 인쇄를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잉크를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활자 금속입니다. 납, 주석, 안티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온도인데 저온에서 융해가 되고 신속한 냉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영구 주형입니다. 주조를 할 때 대량으로 동일한 활자를 단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에서 4천자 정도의 활자를 2천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연하게 끊김없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주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독일의 경우 이런 인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기인한 모델입니다.
problems of accuracy and methods of 정밀도나 이런 parts are similar, so I deal with the first one only. 이 부품을 활용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L형으로 된 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표면을 기반으로 주형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이 하단부가 이제 폐쇄되게 됩니다. 매트릭스에 의해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 이미지를 넣게 됩니다. 마우스 피스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습니다. 하단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모드를 매트릭스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I처럼 좁은 글자 또는 좀 더 넓은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M처럼 넓은 글자를 인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계를 통해서 다양한 너비의 글자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나무판 쪽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주형의 바깥 부분에서 열을 가하게 되고 이것이 각각 주형의 조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매트릭스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스프링 와이어를 통해서 더욱 신속한 작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철로 된 후크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플랭크를 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 플랭크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7 more minutes, that's okay. 네, 7분 괜찮습니다. To make the matrix, you must make a punch. 네, 매트릭스 통해서 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펀치 줄 맞춤, 줄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치에 또 다른 펀치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경화 작업을 거치게 되고 스탬핑을 통해서 매트릭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매트릭스가 서 있을 때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가다듬기를 통해서 다시 맞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형 보겠습니다. 한 개 피스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산업형의 정밀 기계 또는 장비 없이는 정확하게 이걸 반으로 나눠서 주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통해서 이걸 구분해서 본체와 하단부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과 이 하단부의 조가 하단부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정렬이 되게 됩니다. 조 부분이 또 다른 이 절반 부분에 정확하게 잘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마우스피스가 상단 부분에 L자 모양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 용융물이 있고 여기에 보면 개구가 되게 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 스크루와 활자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해서 주조를 하게 됩니다. 다시 개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주물을 깨서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엣지 부분에 굴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마속을 통해서 연마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루 부분을 다시 교정하게 됩니다. 이 활자 주물 교정 부분에서는 아무 그런 방해 작업 없이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정밀한 부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입니다. 정형화된 상호 교환 가능한 활자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을 갖추고 직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 맞추기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철 등이 있는데 이걸 좌측에서 보신 것처럼 줄 세우기, 줄 맞추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당겼다 다시 맞췄다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플랫 게이지가 철이건 또는 나무이건 간에 여기 가운데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표면 부분이 다시 매끄럽게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 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엣지 부분을 수치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계가 없다면 이런 것을 기할 수 없습니다. 즉 직각도, 직진도, 평면도, 평행도를 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험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직진 모서리, 그리고 정사각형을 보고 있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갭 테스트를 통해서 정밀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겠습니다. 빛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균일한 빛이 투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직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기 위해서도 몇 가지 작업을 거쳐서 라이트 갭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표면을 거쳐서 평행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2페이지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 제작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만드는데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직진도와 평면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3판 과정이라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작업을 통해서 미작업된 부분들을 일종의 마스터 툴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판의 직진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다소 균일하지 못한 정사각형이 똑바른 모양의 정사각형으로 시연이 되게 됩니다. 또는 금세공인이나 석공과 같은 분들께서 전통적으로 이 작업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 고유 제작이라고 오리지네이터링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번 측정을 해야 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경우에는 정밀 기계 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매번 적용이 된 것이죠. 한국의 주조 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공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금속 활자가 금속 활자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활자 로드라는 것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탬프나 금세공인이나 제본인들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 비교를 해보면 인쇄량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직육면체의 활자 모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실상부한 직육면체입니다. 인쇄판의 경우도 한국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유럽은 안정적입니다. 주조도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주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다른 활자 케이스를 보시면 영구 주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정밀 역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육안을 기반으로 해서 편차가 다소 육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편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이런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한국 금속 활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재촉하는 역할만 해서 박사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